서울 미아동 재래시장의 아침은 언제나 활기찼습니다. 오전 6시가 되면 좁은 골목 사이로 손수레 끄는 소리와 상인들의 구수한 욕지거리가 뒤섞여 하나의 교향곡을 만들어냈죠. 그 중심에 윤말순이 있었어요. 이른한 살의 나이지만 허리는 꼿꼿하고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35년간 이 자리에서 국수와 만두, 부침개를 팔아 집 한 채를 장만한 자수성가형 여성이었죠. 말순은 오늘따라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며느리 정소희가 요즘 고생한다며 샤인머스켓을 사달라고 했거든요. 통영굴도 좋은 걸로 한 박스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뭘 그런 비싼 걸 사 먹어 했을 텐데 요즘 며느리가 아들 유도윤과 함께 맞벌이로 고생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일부러 시장 끝자락까지 걸어가서 가장 신선한 굴을 골랐습니다. 샤인머스켓도 알이 굵고 당도 높은 걸로 6만 5천 원어치나 샀죠. 이걸 보면 우리 소희가 얼마나 좋아할까. 말수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떠올랐어요. 11살 된 큰 손주 유서준이와 8살 된 작은 손주 유서연이. 둘 다 할머니가 사온 과일을 무척 좋아했거든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전혀 무겁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사는 곳은 미아동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땅값이 오르면서 주변에 신축 빌라들이 하나둘 들어섰지만 말순의 집은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였죠. 2층짜리 단독주택 형태로 1층에는 말순이, 2층에는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살았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말순 한 명이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였죠. 35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나가 손님들 맞이하고 저녁 늦게까지 설거지하며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으니까요. 대문 앞에 도착한 말순은 익숙하게 도어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562892. 아들 도윤이의 생일이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삑삑 경고음이 울렸어요.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말순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제대로 눌렀는데요. 다시 한번 천천히 눌러봤죠. 562892.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순은 이제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띵동. 집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죠.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문 안쪽에서 며느리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나 말순이야. 문 좀 열어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소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죠. 하지만 이번엔 톤이 달랐어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돌아가 주세요. 말순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돌아가라고 한 겁니까? 소희야 무슨 소리야? 문 열어. 굴하고 포도 샀다. 저희 가족끼리 얘기할 게 있어서요. 오늘은 들어오시면 안 돼요. 말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20여 년 전 며느리를 처음 맞이했을 때부터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문을 걸어 잠그고 돌아가라고 한 적은 없었죠. 소희야, 농담이지? 이게 무슨 소리야? 문틈 사이로 소희의 얼굴이 살짝 보였습니다. 표정은 단단했어요. 말수는 그 눈빛에서 낯선 감정을 읽었죠. 적대감이랄까요? 아니면 경계심이랄까요? 어머니, 그리고요, 이 집은 이제 도윤이 몫이잖아요. 저희가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은 천둥벼락 같았습니다. 도윤이 몫? 저희가 쓰는 게 맞다고요? 말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에 힘이 빠져서 초인종을 누르던 손가락이 축 늘어졌습니다. 소희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이 집 나중엔 어차피 도윤이가 받을 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죠. 비밀번호도 저희가 바꿨어요. 말수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나중에 받을 집이라고요? 지금 당장 저희 집이라는 소리잖아요. 말수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소희야, 당장 문 열어.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죠.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엄마 오늘은 그냥 나중에 얘기하자. 응? 말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들마저도요? 아들마저도 며느리 편을 든 겁니까? 35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국수 반죽하고 손님들 눈치 보며 살아온 게 이런 결말을 맞이하려고 한 일이었나요? 도윤아 엄마한테 이럴 거야? 미안해 엄마. 나중에 꼭 설명할게. 오늘은 안 돼. 말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11월 말에 찬바람이 골목을 휩쓸고 지나갔어요. 말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대문만 바라봤습니다. 발밑에는 6만 5천 원짜리 샤인 머스켓과 5만 원어치 통영굴이 담긴 비닐봉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 속에서 뜨겁고 단단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배신감이었을까요? 아니, 그보다 더 강렬한 감정이었어요. 결심이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나를 내쫓았구나. 말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죠. 그럼 내일은 내가 다시 이 집의 주인이란 걸 보여주마. 말수는 장바구니를 들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어차피 내일이면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문을 부수는 사람으로 돌아올 거였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작은 원룸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죠. 이 원룸은 말순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10년 전부터 따로 계약해둔 곳이었습니다. 1층짜리 좁은 공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이 공간이 고마웠어요. 새벽 4시 말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은 안 왔지만 머리는 또렷했어요. 해야 할 일들이 줄줄이 떠올랐거든요. 가장 먼저 할 일은 통장 확인이었습니다. 말수는 서랍에서 은행 통장 여러 권을 꺼냈어요. 집을 샀을 때부터 꼼꼼하게 정리해온 서류들이었죠. 등기부등본, 재산세 납부 내역, 그리고 공과금 자동이체 내역까지. 다 내 이름이네. 말수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집 소유자는 윤말순.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모두 윤말순 명의였어요. 며느리가 아무리 비밀번호를 바꿔도 이 집의 법적 소유자는 여전히 말순이었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말수는 움직였어요. 가장 먼저 동대표를 찾아갔죠. 60대 중반의 동대표 김철수는 말순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말순 씨,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에요? 철수 씨, 우리 집 상황 좀 봐줘야겠어요. 말순은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김철수는 듣다가 혀를 찼어요. 아이고, 며느리가 그럴 수가 있나요? 그것도 집 주인한테요? 그래서 말인데요. 오늘 문 좀 열어야겠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겠죠?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말순 씨 집인데 뭐가 문제예요? 제가 증인으로 같이 있어 줄게요. 다음으로 말순은 동네 열쇠 수리점을 찾아갔습니다. 40대 초반의 사장 박민수는 말순의 단골이었어요. 사장님, 우리 집 도어락 열어줘야겠어요. 네. 비밀번호 까먹으셨어요? 아니, 며느리가 맘대로 바꿔버렸어요. 박민수는 잠깐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죠. 아, 그런 경우도 있군요. 등기부등본 가져오시면 바로 열어드릴게요. 지금 가지고 있어요. 말수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민수는 서류를 확인하고 공구 가방을 챙겼어요. 오전 9시 말수는 동대표 김철수와 열쇠 기술자 박민수와 함께 자신의 집 앞에 섰습니다. 2층 창문으로 며느리 소희의 얼굴이 보였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곧 소희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말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내 집 문 여는 거지, 뭐. 지금 집 부수려고요? 미쳤어요? 부수는 게 아니라 여는 거야. 이 집 주인은 나니까.
박민수는 드릴을 꺼내 도어락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쇠가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다들 수군거렸습니다. 말순 씨네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문 밖에 세웠다면서.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소희는 황급히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머니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동네 사람들 다 보잖아요. 말순은 소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쪽팔린 건 나도 마찬가지야. 어제 내가 날 문 밖에 세웠을 때 난 얼마나 쪽팔렸는지 알아? 그건 저희끼리 얘기할 게 있어서. 얘기? 무슨 얘기? 내 집을 내 집이라고 우기는 얘기.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소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순은 더 이상 며느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박민수가 도어락을 완전히 분해했거든요. 다 됐습니다, 사장님. 고마워요, 사장님. 말순은 대문을 활짝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 신발장이 보였어요. 며느리 소희의 하이힐, 아들 도윤의 구두, 손주들의 운동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말순은 자신의 낡은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깨끗했어요. 소파도 새로 바꿨더군요. 78만 원짜리 가죽 소파였습니다. 말순이 사준 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할부로 샀다고 했죠. TV도 새 걸로 바뀌었더군요. 65인치짜리 대형 TV였습니다. 이것도 할부라고 했어요. 말순은 거실을 둘러보다가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청구서였어요. 카드값 독촉장, 할부금 연체 안내문, 그리고 낯선 금융회사 이름이 적힌 독촉장까지. 말순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바로 그때 2층에서 아들 도윤이 내려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엄마, 도윤아, 이게 다 뭐야?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은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봤어요. 총 빚 규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빚 2,300만 원, 캐피털 대출 3,500만 원, 그리고 사채로 추정되는 항목이 2,200만 원. 합치면 8천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71살 인생에서 한 번도 빚을 져본 적 없는 여자였거든요. 35년간 악착같이 모아서 3억 원짜리 집을 샀고 지금까지 한 푼도 빌린 적 없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8천만 원이 넘는 빚을 졌다고요? 도윤아, 이게 정말이야? 도윤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엄마, 나도 최근에 알았어. 말순은 주저앉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 무너지면 안 됐거든요. 대신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 쫓아낸 거야? 이 빚 때문에?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은 알았어요. 며느리가 이 집을 담보로 잡으려 했다는 걸요. 자기 명의로 바꾸려 했을 거예요. 그래야 돈을 더 빌릴 수 있으니까요. 말순은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흩날렸어요. 이 집은 절대 안 넘겨줘. 절대로. 말순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8천만 원이 넘는 빚을 숨기고 살던 며느리가 어제 대문 앞에서 시어머니를 내쫓으며 했던 말들이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이 집은 도윤이 몫이라는 말, 저희가 쓰는 게 맞다는 말. 전부 계산된 것들이었죠. 아들 도윤은 식탁 의자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40이 넘은 나이지만 지금 모습은 꼭 잘못해서 혼나는 초등학생 같았습니다. 말순은 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도윤아, 엄마한테 거짓말한 적 있었어? 없어. 그런데 왜 이번엔 숨겼어? 소희가 빚쟁이라는 걸 왜 말 안 했어? 도윤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던 거죠. 말순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나도 최근에 알았어요, 엄마. 진짜예요. 석 달 전쯤 소희가 울면서 고백했어요. 투자 사기에 당했다고. 투자 사기? 네. 지인 소개로 고수익 투자 상품에 가입했대요. 처음엔 수익이 나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 다단계였던 거죠.
원금은 하나도 못 건졌고 오히려 빚만 늘어났어요. 말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투자 사기라니요.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얘기였지만 설마 자기 며느리가 그런 일을 당했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사채까지 손댔다는 거야? 내 처음엔 카드로 돌려막기 하다가 나중엔 캐피털에서 대출받고 그것도 막히니까 사채까지.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론 답답했습니다. 왜 진작에 말을 안 했을까요? 왜 혼자 끙끙대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그래서 어제 날 쫓아낸 거구나. 이 집을 담보로 잡으려고. 도윤은 고개를 더욱 숙였어요. 대답이 없었지만 침묵이 곧 긍정이었습니다. 말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죠. 도윤아, 엄마가 35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서 국수 반죽하고 손님들 비위 맞추고 겨울에도 찬물에 손 담그며 설거지한 거 알지? 알아요, 엄마. 그렇게 모은 돈으로 산 집이야. 3억 원. 28년 전 가격으로 2억 1천만 원이었어. 그걸 12년 동안 갚았단 말이야. 한 달에 150만 원씩 꼬박꼬박. 도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말수는 계속 말했어요. 그 집을 내가 물려받는 건 맞아. 엄마도 그럴 생각이었고.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잖아. 엄마가 살아있는데 엄마를 내쫓고 집을 차지한다는 게 말이 되냐?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바로 그때 2층에서 며느리 소희가 내려왔습니다. 얼굴에는 짙은 화장이 되어 있었지만 눈가의 다크서클은 감춰지지 않았어요. 밤새 잠을 못 잤던 게 분명했죠. 소희는 말순을 보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 얘기 다 하셨어요?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말순은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얘기. 내가 8천만 원 빚쟁이라는 얘기 말이지. 소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살려고 한 거였다고요. 살려고? 투자 사기에 당한 게 살려고 한 짓이야? 어머니는 몰라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월급만으론 절대 모을 수 없어요. 애들 학원비, 생활비, 이 집 관리비까지 다 우리가 내는데. 말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관리비? 이 집 관리비는 내가 내. 공과금도 내 통장에서 자동이체 돼. 내가 낸 거라고는 내 카드값이랑 할부금밖에 없어. 소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순이 맞는 말을 했거든요. 실제로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는 모두 말순명의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소희가 낸 건 자기가 할부로 산 가전제품이랑 가구값뿐이었죠. 어쨌든 이 집은 언젠간 도윤이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잖아요.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희보다 한 뼘은 작은 키였지만 지금만큼은 기세에서 밀리지 않았어요. 소희야, 내가 관리한다는 게 뭐야? 이 집을 담보로 잡아서 또 빚을 내겠다는 소리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어제 내가 비밀번호 바꾼 이유가 뭔데? 나를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 그리고 조용히 집 명의를 도윤이한테 넘기려고 했겠지. 그럼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을 수 있으니까. 소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말순이 다 꿰뚫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소희는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까지 받아놨어요. 시어머니가 고령이니까 치매를 이유로 재산관리권을 넘길 수 있는지 알아봤죠. 하지만 말수는 멀쩡했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말수는 현관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오늘부터 2층은 내가 써. 대신 1층은 내가 쓸 거야. 그리고 이 집 대문 비밀번호는 내가 정해. 어머니, 싫으면 나가. 전세 알아봐. 돈 없으면 사채에서 또 빌리든가. 소희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더 이상 며느리를 보지 않았어요. 대신 아들 도윤을 불렀죠. 도윤아, 엄마 짐 좀 날라줘. 1층 작은 방에 놓을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원룸으로 달려갔습니다. 말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2층에서는 소희가 물건을 집어 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쾅, 쿵쿵. 화풀이하는 게 분명했죠. 하지만 말수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적어도 이제 자기 집에서 자기 방을 쓸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날 저녁 말수는 1층 작은 방을 정리했습니다. 원래 이 방은 창고로 쓰던 곳이었어요. 4평 남짓한 좁은 공간이었지만 침대 하나와 옷장 하나 놓기엔 충분했죠. 말수는 오랜만에 빗자루를 들고 방을 쓸었어요. 먼지가 폭폭 날렸습니다. 28년 만에 다시 청소하네. 말수는 혼잣말을 하며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쾌했죠. 방 청소가 끝나고 나니 저녁 8시가 넘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말수는 냉장고를 열었는데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 장을 못 봤구나. 어제 샀던 샤인 머스켓과 굴은 아직도 현관에 놓여 있었어요. 말수는 비닐봉지를 들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굴은 상한 것 같았지만 포도는 괜찮아 보였죠. 말수는 포도를 씻어서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전기밥솥에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2층에서는 여전히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의 고함 소리, 도윤의 달래는 목소리, 그리고 손주들의 우는 소리까지. 말수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손주들이 울고 있었거든요. 서준아, 서연아. 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11살 큰 손주 서준이와 8살 작은 손주 서연이. 둘 다 할머니를 무척 따랐는데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가 할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할까요? 말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은 자신을 지켜야 할 때였으니까요. 밤 11시 말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낯설었어요. 28년 동안 2층에서 살다가 1층으로 내려오니 모든 게 달라 보였죠. 천장의 무늬, 벽의 색깔, 창문 밖 풍경까지. 말수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말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며느리한테 잘못한 게 있나요? 아들한테 부족했던 게 있나요? 35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한 게 잘못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오랜 습관이었죠. 35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나갔던 몸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말수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현관을 나서려는데 우편함에서 뭔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말수는 우편함을 열었어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죠. 발신인을 확인하니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법원에서 온 편지라니요? 서류 봉투를 뜯자 여러 장의 종이가 나왔습니다. 채권 압류 통지서, 독촉장, 그리고 지급 명령서까지. 모두 며느리 정소의 앞으로 온 것들이었어요. 말수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습니다. 채권 압류 급여 압류 지급 명령.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진 빚이 이미 법원까지 간 상태였던 겁니다.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총 5군데의 채권자가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더군요. 금액을 다 합치면 8,600만 원이었습니다. 말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며느리가 숨긴 빚의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게다가 이미 법적 절차까지 진행된 상태였죠. 이건 단순히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걸 어떡하지? 말수는 서류를 움켜쥐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2층으로 올라갔어요.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죠. 2층 거실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도윤아, 나야. 문 좀 열어봐. 잠시 후 아들이 졸린 눈으로 문을 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말수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우편함에 있었어. 법원에서 온 거야.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하더니 이내 바닥에 주저앉았죠. 이럴 수가 벌써 여기까지 온 거야. 도윤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이미 법원에서 소송 중이었다는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 소희가 3달 전에 고백했을 때 이미 채권자들이 소송 준비 중이었대요. 그래서 급하게 집을 담보로 잡으려고 한 거예요. 새로운 대출을 받아서 빚을 갚으려고. 말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 쫓아낸 거였구나. 집 명의를 바꾸려고.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말수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법적으로 처리해야 돼. 그게 무슨. 경찰서 가자. 그리고 변호사 선임해야겠어.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그럼 소희가. 소희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우리 가족 전체의 문제고 특히 내 집이 위험에 처한 거야. 법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망해.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71살의 나이지만 지금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35년 동안 재래시장에서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산 집을 며느리의 빚 때문에 빼앗길 순 없었으니까요. 오전 10시 말수는 아들 도윤과 함께 미아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며느리 소희도 억지로 데리고 나왔어요. 소희는 내내 입을 삐죽거리며 불만을 드러냈지만 말수는 단호했죠. 싫으면 혼자 남아. 대신 경찰이 집으로 올 거야. 그 말에 소희는 할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세 사람이 파출소에 도착하자 당직 경찰관이 반겼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김상철 경위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말수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법원에서 온 통지서들, 독촉장들, 그리고 집 등기부등본까지. 김경희는 서류를 펼쳐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거 심각한 상황이네요. 일단 상담실로 가시죠. 네 사람은 작은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김경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분이 흐른 뒤 김경희가 입을 열었죠. 윤말순 어르신, 일단 이 집은 어르신 명의가 맞으시죠? 네, 제 명의예요. 28년 전에 제가 산 겁니다. 그리고 며느님인 정소혜 씨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는 건가요? 말순이 대답하려는데 소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김경희는 소희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어제 왜 시어머니 집 비밀번호를 바꾸셨나요? 그건 저희 가족끼리 얘기할 게 있어서요. 가족끼리 얘기하는데 왜 집주인을 쫓아내셨습니까? 소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경희는 계속 질문했어요. 정소혜 씨, 여기 법원 서류를 보니까 채권자가 5군데네요. 총액이 8,600만 원. 이게 맞습니까? 소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대답 대신 눈물이 떨어졌죠. 김경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모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 집을 담보로 잡으려고 했던 거 맞죠? 소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경희는 펜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어요. 윤 어르신, 이 정도면 형사사건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집 명의자를 속이거나 배제한 채 담보를 잡으려 했다면 사기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요.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기죄라니요. 며느리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김경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물론 가족 간의 일이니까 합의를 보는 게 좋겠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기록은 남겨야 합니다. 어르신, 고소하시겠어요? 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느리를 고소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물러서면 자신의 집을 지킬 수 없었죠. 네. 조사를 원합니다. 소희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제발요. 경찰은 안 돼요. 앉아, 소희야. 말순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울면서 만든 빚을 내가 대신 갚아줄 생각은 없어. 소희는 다시 주저앉았어요. 김경희는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진술서에 자필로 내용을 적어 내려갔죠. 70살의 나이지만 글씨는 또박또박했어요.
진술서 작성 끝나셨으면 이제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아는 법률사무소 연락처 드릴게요. 김경희는 명함을 한 장 꺼내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최민호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기 변호사님이 이런 케이스 많이 다뤄보셨어요. 전화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말순은 명함을 소중히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파출소를 나왔어요. 소희는 내내 울고 있었고 도유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순은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쾌활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법무법인 정희입니다. 저 최민호 변호사님 계신가요? 김상철 경위님 소개로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 후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들렸어요. 네, 최민호 변호사입니다. 무슨 일로 연락 주셨나요? 말수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듣다가 중간중간 그렇군요 하며 맞장구를 쳤어요. 어르신, 일단 오늘 오후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서류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오후 2시에 뵙죠. 주소는 종로구 인사동길 12번지 3층입니다. 감사합니다. 통화를 끊고 말수는 시계를 봤어요. 지금 11시 30분. 오후 2시까지는 2시간 반이 남았습니다. 말수는 집으로 돌아가 서류를 챙겼어요. 등기부등본, 법원 통지서, 공과금 납부 내역서까지 빠뜨린 게 없는지 3번이나 확인했죠. 오후 1시 30분 말수는 지하철을 타고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갔어요. 아들에게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죠. 이건 말순 혼자 해결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지하철 안에서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 북적이는 사람들, 쉴 새 없이 달리는 차들. 내가 이 나이에 변호사까지 찾아가게 되다니. 말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71살 인생에서 변호사를 만나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평생 법과는 담을 쌓고 살았는데 며느리 때문에 법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인사동역에서 내려 10여 분을 걸으니 오래된 건물 하나가 보였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외관은 낡았지만 내부는 깨끗했습니다. 말수는 계단을 올라 3층에 도착했죠. 문패에 법무법인 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깔끔한 대기실이 나타났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르신, 윤말순 어르신이시죠?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직원의 안내를 받아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책상 뒤에 4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안경을 쓴 모습이 지적으로 보였죠. 최민호 변호사였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수는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최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5분, 10분, 15분. 말수는 긴장한 채 기다렸죠. 최 변호사는 서류를 다 읽고 나서 안경을 벗었어요. 윤 어르신 상황이 심각하네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며느님이 진 빚이 8,600만 원. 이미 법원에서 지급 명령까지 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어르신 집을 담보로 잡으려 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 변호사는 펜을 꺼내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지금 어르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3가지입니다. 첫째, 자산 보호 조치. 둘째, 내용 증명 발송. 셋째, 접근 제한 요청.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첫째, 자산 보호 조치는 어르신 집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이걸 하면 며느님이나 다른 사람이 함부로 집을 건드릴 수 없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내용 증명은 며느님한테 공식적으로 경고하는 겁니다. 이 집은 내 소유이고 어떤 담보나 처분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법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럼 셋째는요?
접근 제한 요청은 며느님이 어르신을 괴롭히거나 협박할 경우 법적으로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겁니다. 심하면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어요. 말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며느리한테 접근 금지 명령이라니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 세 가지 다 해주세요.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착수금이 300만 원이고요. 승소하면 성공 보수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말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3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네, 괜찮습니다. 언제까지 입금하면 되나요? 내일까지 입금해 주시면 바로 서류 작업 들어갈게요. 알겠습니다. 말수는 명함을 받고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가 넘었어요. 배가 고팠지만 밥 먹을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말수는 다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2층에서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죠. 아빠, 제발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경찰서까지 갔어요. 변호사도 선임했대요. 말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희가 친정아버지한테 전화하는 게 분명했어요. 네, 알겠어요. 내일 오신다고요? 네, 기다릴게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말수는 1층으로 내려가 소파에 앉았어요. 친정아버지가 온다고요? 사돈이 온다는 얘기였죠. 말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사돈을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찍 일어나 집을 청소했습니다. 사돈이 올 텐데 집이 지저분하면 안 됐거든요. 거실을 쓸고 화장실을 닦고 창문을 닦았어요. 오전 10시쯤 되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말수는 문을 열었어요. 현관 앞에 60대 초반의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소희의 부모 정병철과 하인숙이었죠. 병철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인숙은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말순 씨,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 어른. 네 사람은 거실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병철은 가방에서 과일 상자를 꺼냈어요. 이거라도 받으세요. 송구스럽습니다. 됐어요, 사돈 어른. 그런 거 안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병철은 과일 상자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말순 어르신, 우리 딸이 저지른 일 정말 죄송합니다. 말순은 사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인숙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죠. 정말 미안해요, 말순 씨. 우리가 딸을 잘못 키웠어요. 바로 그때 2층에서 소희가 내려왔습니다. 소희는 부모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어요. 엄마, 아빠. 하지만 병철은 딸을 밀쳐냈습니다. 소희야, 물러서. 아빠, 왜 그래? 병철의 얼굴은 단단했어요. 말수는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평소 사돈은 딸바보로 유명했는데 지금은 전혀 달랐습니다. 소희야, 내가 숨긴 빚, 우리가 다 알고 있었다. 소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3달 전 내가 엄마한테 울면서 전화했을 때부터 알았어. 투자 사기 당했다고, 빚이 생겼다고. 소희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럼 왜 말 안 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해결하길 바랐지. 하지만 내가 한 짓이 뭐냐? 시어머니 집을 담보로 잡으려고 했잖아.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철은 말순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말순 어르신, 우리가 빚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8,600만 원 중에서 절반은 저희가 부담할게요. 대신 소희는 저희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말순은 눈을 크게 떴어요. 사돈이 4,300만 원을 부담한다고요? 사돈 어른, 그건 아니에요. 우리 딸 잘못이니까 우리가 책임져야죠. 다만 어르신 집만은 지켜주세요. 그게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말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돈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병철의 제안은 진지했습니다. 말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돈 어른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건 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법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안 생기죠. 병철은 말순의 말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순은 가방에서 최민호 변호사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사돈 어른도 같이 가셔서 상담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희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의 친정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손을 잡고 자신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를 버리는 거야? 병철은 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버리는 게 아니야. 바로 세우는 거지. 바로 세운다고. 나를 경찰서에 넘기고 변호사한테 고소하는 게 바로 세우는 거야? 그래. 내가 지금까지 한 짓이 얼마나 나쁜 건지 깨닫게 해주는 거야. 소희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소희를 위로하지 않았어요. 말순도 병철도 인숙도 심지어 남편 도윤도 침묵했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소희를 위로하면 소희는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거라는 걸요. 오후 3시 말순과 병철, 인숙은 함께 법무법인 정의로 향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세 사람을 맞이하며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어르신들 앉으세요. 정병철 사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윤 어르신한테 들었습니다. 빚의 절반을 부담하시겠다고요? 네. 제 딸이 저지른 일이니 제가 책임져야죠.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일단 채권자들과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 8,600만 원을 일시불로 갚기는 어려우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업하는 입장이라 현금이 많진 않아요. 그럼 분할 상환으로 협상해 볼게요. 대신 이자는 최대한 낮추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윤 어르신 집에 대한 보호 조치입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이걸 법원에 제출하면 어떤 채권자도 윤 어르신 집을 건드릴 수 없어요.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2주일이면 결정 나옵니다. 말순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일주일에서 2주일. 그 정도면 버틸 수 있었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며느님인 정소의 씨와의 관계 정리입니다. 지금 같이 사시죠? 네, 2층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별거 조치를 권합니다. 법적으로 분리된 상태를 만들어야 나중에 소희 씨의 빚이 어르신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병철이 끼어들었어요. 소희는 저희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집에서 살게 할게요. 그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도윤 씨는요? 도윤은 지금까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의 질문에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아내와 별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적으로 재산 분리를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복잡했어요. 아내와 별거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니까요. 상담이 끝나고 네 사람은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인사동 거리는 여전히 붐볐어요. 관광객들과 상인들로 가득했죠. 말순은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돌아가는데 우리 가족만 멈춰 있네. 병철은 말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말순 씨,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해결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사돈 어른. 그리고 소희는 제대로 교육시키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소희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1층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말순은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1,230만 원.
35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집 살 때 대부분 쓰고 남은 건 이것뿐이었어요. 변호사 착수금 300만 원을 내면 930만 원이 남죠.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나이에 또 돈 걱정을 하게 되다니.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이 집은 말순의 전부였으니까요. 35년의 땀과 눈물이 담긴 공간이었죠. 다음 날 말수는 새벽같이 일어나 미아동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찾는 시장이었어요. 국수가게 사장님들이 반갑게 맞이했죠. 말순 씨, 오랜만이네. 요즘 뭐 했어? 별일 있었어. 그냥 좀 쉬었지. 맨날 나오더니 안 보이길래 걱정했잖아. 말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집안일을 얘기할 순 없었으니까요. 말수는 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하나? 71살의 나이에 다시 장사를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돈이 필요했죠. 변호사 비용도 내야 하고 앞으로 생활비도 필요했으니까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니 2층에서 짐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1층에 앉아 귀를 기울였어요. 소희의 목소리, 도윤의 목소리, 그리고 손주들의 울음소리까지. 말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손주들 생각에요. 서준이, 서연이 할머니가 미안하구나. 11살 서준이와 8살 서연이. 둘 다 할머니를 무척 따랐는데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가 친정으로 가면 손주들도 따라갈 테죠. 그럼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오후 4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병철과 인숙이 차를 가지고 왔어요. 소희의 짐을 싣기 위해서였죠. 말수는 1층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굳이 나가서 인사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짐을 다 싣고 소희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1층 문 앞에 서서 말순을 불렀어요. 어머니.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죠.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알아.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용서는 내가 진짜로 변했을 때 생각해 볼게. 저 정말 변할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래. 그러길 바란다. 소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갔어요. 말수는 창문으로 소희가 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주들도 차에 탔어요. 서준이와 서연이가 창문 너머로 할머니 집을 바라보고 있었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말수는 손을 들어 흔들었어요. 손주들도 손을 흔들었죠.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자 말수는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잘 가거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이었죠. 말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변호사님. 축하드려요, 어르신. 이제 어르신 집은 안전해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채권자들과 협상도 진행 중입니다. 병철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잘 풀리고 있어요. 정말 고맙네요. 통화를 끊고 말수는 등기부등본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소유자 윤말순. 그 이름이 여전히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말수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2주일 후 말수는 대문에 새 도어락을 설치했어요. 지문 인식 기능이 달린 최신형이었죠. 120만 원이나 하는 비싼 제품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관 위쪽에 CCTV도 설치했어요. 45만 원짜리 제품이었죠. 이제 누구도 맘대로 못 들어와. 말수는 새 도어락을 만지작거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공과금 자동이체 계좌도 다시 확인했어요. 전부 말순 명의로 되어 있었죠.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인터넷 요금까지 모든 게 말순의 통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들 도윤은 여전히 2층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내와 별거 중이었지만 완전히 이혼한 건 아니었죠. 도윤은 매일 1층으로 내려와 말순에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응, 먹었어. 뭐 필요한 거 없어? 없어. 너나 잘 챙겨 먹어. 도윤과의 관계는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았어요. 말수는 여전히 아들을 사랑했지만 신뢰는 깨진 상태였죠. 어쩌면 평생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말수는 다시 미아동 재래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국수 가게는 이미 다른 사람이 맡고 있었지만 부침개 장사는 할 수 있었어요. 말수는 작은 좌판을 펴고 부침개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기름에 반죽이 익어가는 소리, 구수한 냄새, 손님들의 웃음소리, 모든 게 익숙했어요. 71살의 나이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죠. 아줌마 김치전 2장 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말수는 김치전을 뒤집으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35년 동안 이 자리에서 웃고 울고 화내고 기뻐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니 도윤이 1층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치킨 한 마리를 들고 있었죠. 엄마 같이 먹자. 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었으니까요. 들어와.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치킨을 뜯으며 말없이 먹었어요. 한참을 먹다가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알아. 진짜로 미안해. 내가 소희를 제대로 못 봤어. 그리고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말수는 닭다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을 쳐다봤어요. 도윤아,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 엄마,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 쉬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가정을 지키고 싶으면 나한테서가 아니라 내 책임에서 도망치지 마라. 소희가 잘못했어도 너도 책임이 있어. 왜냐면 남편이니까. 알겠어, 엄마. 그리고 이 집은 언젠간 내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집이야. 이해하지? 응, 알아. 말수는 다시 닭다리를 집어들었습니다. 도윤도 따라서 치킨을 먹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마쳤죠. 그날 밤 말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층 작은 방의 천장은 여전히 낯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질 때도 됐죠.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건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35년 동안 악착같이 모아서 산 집, 며느리의 빚 때문에 빼앗길 뻔했던 집, 이제는 법으로 보호받는 집, 말순의 집이었습니다. 빚도 사채도 그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내 이름 뒤에 숨지 못한다. 말순은 다짐했습니다. 이 집을 끝까지 지키겠다고요. 71살이라고 물러설 순 없었어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부침개 재료를 사기 위해서였죠.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어요. 상인들의 구수한 욕지거리, 손님들의 흥정소리,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까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말수는 재료를 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1층 부엌에서 반죽을 만들기 시작했죠. 밀가루, 물, 소금. 간단한 재료였지만 말순의 손을 거치면 최고의 부침개가 됐습니다. 오후 2시 말순은 다시 시장으로 나갔어요. 좌판을 펴고 부침개를 굽기 시작했죠.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줌마 오랜만이네요. 어디 갔다 왔어요? 응, 좀 쉬었지. 역시 아줌마 부침개가 제일 맛있어요. 말수는 웃으며 부침개를 뒤집었습니다. 기름이 튀고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하지만 말수는 전혀 개의치 않았죠. 이게 말순의 삶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니 대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발신인을 확인하니 병철이었습니다. 말수는 상자를 열었죠. 안에는 편지 한 장과 과일 바구니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어르신께. 소희는 지금 저희 집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빚 정리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요.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6개월 안에 모든 게 정리될 거라고 하네요. 소희가 매일 어르신 얘기를 합니다.
미안하다고 용서받고 싶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소희가 진짜로 변해야 한다고요. 손주들도 할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서준이와 서연이가 매일 할머니 집에 가고 싶다고 하네요. 시간이 되면 한번 데리고 가도 될까요? 건강 조심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정병철 올림. 말수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손주들이 그립다는 말에 마음이 아팠죠. 말수는 핸드폰을 꺼내 병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주들 언제든 데리고 오세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이번 주말에 데리고 가겠습니다. 말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 주말, 손주들을 다시 볼 수 있다니요. 말수는 벌써부터 뭘 해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말수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71살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어쩌면 늦은 나이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말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무너질 순 없었으니까요.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집 경계선은 이제 내가 정한다. 울며 들어오는 사람은 있어도 울며 쫓겨나는 사람은 없을 거다. 창밖으로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말수는 따뜻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방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죠. 다음 날 아침 말수는 또다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시장으로 향했죠. 오늘도 부침개를 구울 거였습니다. 손님들을 만나고 웃고 얘기하고 돈을 벌 거였어요. 그게 말순의 삶이었습니다. 71살의 나이에도 멈추지 않는 살. 며느리의 빚 때문에 흔들렸지만 결국 다시 일어선 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삶이었죠. 미아동 재래시장의 아침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손수레 끄는 소리, 상인들의 구수한 목소리, 손님들의 웃음소리. 말수는 그 소리들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어요. 좌판을 펴고 부침개를 굽고 손님들을 맞이했죠. 아줌마, 김치전 3장 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말수는 웃으며 부침개를 뒤집었습니다. 기름이 지글지글 끓고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71살의 인생이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